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로 68.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처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제 첫 번째 남편은 제가 5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었어요.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밥 먹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아이 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에 딱 혼자였던 거예요.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남의 식당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요. 무릎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손도 거칠어지고 허리도 굽어가고 그래도 일을 악물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묵조림,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을 시작했어요. 그 가게가 제 전부였습니다. 제 자존심이고 제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렇게 또 10년을 버텼더니 아파트 한 채가 생겼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방 2칸짜리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요. 그날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엉엉 울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있잖아요. 그 눈물이 그냥 기쁜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집은 생겼는데 돌아와도 불 꺼진 빈집. 밥은 차렸는데 맞은편 자리는 늘 비어있고 밤에 아프면 혼자 끙끙 앓고 그 외로움이 사람을 참 취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박상호를 만났습니다. 복지관 문화교실에서였어요. 수묵화 수업이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붓질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쑥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처음엔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퇴직한 공무원 출신이라 했고 첫 번째 부인은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딸 하나 있다고도 했고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힘들다 하면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처음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같이 늙어온 사람이라 그런가 뭔가 통하는 데가 있구나 싶었죠. 1년쯤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63, 그 사람이 66이었어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정희야,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혼자 사는 게 편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이 사람은 달라.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거겠죠. 결혼 초반 2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살림도 거들고 장도 같이 보고 저도 가게 일하랴 집안일 하랴 바빴지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째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자리를 피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 했어요. 저도 설마 싶어서 더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 5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84이셨는데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며칠만 있다가 갈게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받아들였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인데 며칠쯤이야 싶었죠. 근데 며칠이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2달이 됐어요. 방 한 칸을 쓰시면서 살림살이가 다 들어왔고 이젠 당신 집처럼 편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노인이시고 어쨌든 남편 어머니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박미란이 나타났어요. 남편 딸이요. 그때 나이가 38이었는데 이혼을 했다면서 짐을 들고 왔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또 참았어요. 어쨌든 남편 딸인데 이혼해서 갈 데가 없다는데 인정머리 없이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저, 남편, 시어머니, 미란이. 집이 갑자기 북적해졌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미란이는 살림을 전혀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차려놓은 밥 먹고, 낮엔 드라마 보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정희 씨, 나 무릎이 아파서 저기 약국에서 파스 좀 사다 줘요. 정희 씨,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 수 있어? 처음엔 그냥 했어요. 어르신이시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 먹다가 툭 던지듯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그나저나 이 집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맞지 않아요? 부부끼리.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하고 넘겼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만든 집인데 왜 갑자기 공동 명의가 나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근데 아직은 몰랐어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깊이 속고 있는 건지를요. 지옥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제 지옥은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건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알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아니면 그냥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지 아닌지 몸이 아플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그걸 그 병원 침대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처음 복통이 시작됐을 때는 그냥 체한 거겠거니 했어요. 워낙 일을 많이 하는 몸이라 소화가 안 되는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 먹고 하룻밤 자면 낫겠지 했어요. 근데 사흘이 지나도 안 나아요. 밥도 못 먹겠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혼자 병원을 갔어요. 제가 직접 버스 타고요. 남편한테 말은 했어요. 나 요즘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응, 다녀와. 그게 다였어요. 따라오겠다는 말도 없고 어디가 아프냐는 말도 없고 그냥 응, 다녀와. 한마디. 저는 혼자 외투를 입고 혼자 신발 신고 혼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촉진을 하더니 정밀 검사를 권하셨어요. 어르신, 이 부위가 조금 신경 쓰이네요. CT 찍어보시죠. 검사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고 그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뭐래? 정밀 검사 해야 한다고. 당분간 안정 취하라고. 그래, 별거 아니겠지 뭐. 그리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어요. 아픈 몸으로 혼자서. 그날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내일 장 봐와야 해. 냉장고에 고등어가 없어.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래 참다 보면 그게 당연해져요. 무서운 일이죠. 다음 날도 저는 장을 봤어요. 시장 봉지 2개를 들고 버스 타고 돌아왔어요. 배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란이는 그날도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내려놓으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미란 씨,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장 좀 같이 봐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가 됐지? 며칠이 지나도 몸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거든요. 옆으로 누우면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소곤소곤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과 미란이 방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멈췄습니다. 엄마, 근데 진명의 얘기는 어떻게 됐어? 미란이 목소리였어요. 아직 정혜 씨가 흐지부지 넘기더라고. 시어머니 목소리. 그 여자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좀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의심하면 안 되잖아. 집만 넘어오면 그 다음은 우리 마음이야. 아빠는요? 아빠가 잘하고 있지. 걱정 마. 그 집 가격이 지금 얼마야? 요즘 시세로 한 5억 넘지. 와, 진짜 잘 됐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잘해준 건지, 왜 공동명의 얘기를 꺼낸 건지 한 번에 다 이해가 됐어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구나. 나는 그냥 도구였구나. 그 새벽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 속에 숨어서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근데 이상하게도 한참 울다 보니까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이 오히려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더 큰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 몸이 저를 배신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배신은 아무도 없는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알게 된 진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느낌이 들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저는 그날 응급실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도 있고 의붓딸도 있는 사람이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낌새가 이상했어요. 배가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아팠어요. 구역질도 나고 식은땀도 흘렸고요. 그래도 아침은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니까요. 근데 밥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미란이가 지나가다 봤어요. 어머, 왜 그러세요? 나 좀 아파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택시 부르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출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혼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혼자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우리 집 문을 나서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연락해 볼게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는데 안 받았어요. 한 번 더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 나 응급실이야. 쓰러졌어. 좀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바빠. 거기 알아서 해. 내일 갈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프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결혼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그게 다 뭔가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수면제도 없이 뜬 눈으로 천장을 봤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자꾸만 봤습니다. 나는 왜 저런 손이 없지? 나는 왜 저렇게 손잡아줄 사람이 없지? 68회를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병원에 혼자 있지? 며칠 뒤 퇴원을 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담석이었는데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약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왔어요? 한마디. 미란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그나마 고생했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하나도 없는 말.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말. 그날 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어요.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거든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제가 쓰러진 날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뭔가 했어요. 출장이라도 갔나 싶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 출장 갈 직장이 없거든요. 퇴직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 카드 내역이요. 그날 날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찾았어요.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특급 호텔이었어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저는 그날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119 타고 혼자 실려가서 혼자 링거 맞고 혼자 천장 보면서 울던 그날 남편은 그 시간에 특급 호텔에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드 명세서를 쥔 손이요. 그 명세서가 구겨질 만큼 손이 떨렸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차갑게, 그냥 차갑게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생각만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진짜 한계에 다다르면요. 울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조용해져요. 저는 그날 그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울음을 멈춘 순간, 슬픔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눈물이 다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결심이 서는 그 순간요. 저는 그날 밤 그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 카드 내역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은 이미 없었어요. 대신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 장소, 내용,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냈어요. 처음 시어머니가 공동명의 얘기를 꺼낸 날, 미란이가 제 빨래를 당연하다는 듯이 맡긴 날, 새벽에 들었던 그 대화, 날짜, 응급실에 실려간 날 남편이 한 말, 정확한 시간, 그리고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다 적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기억은 흐려지니까요. 종이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폰을 늘 손에 들고 다녔어요. 시어머니가 또 명예 얘기를 꺼낼 때 녹음했습니다. 미란이가 이 집 원래 아빠 거 아니야? 라고 툭 던진 말도 녹음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무관심하게 대하는 장면들도 날짜마다 메모했어요. 카드 내역 사진, 호텔 영수증 사진,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혹시 누가 제 폰을 건드릴까 봐요. 그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밥도 똑같이 차렸고 심부름도 했어요. 웃는 얼굴도 유지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는 전쟁은 준비가 전부예요. 한 달쯤 자료를 모았을 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처음엔 많이 떨렸어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상담실에 마주 앉아서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문자 캡처, 노트 사진. 변호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셨어요. 조용히 보시다가 고개를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그 짧은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니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부동산 명의 보전. 저는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자료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각자 뭔가를 들고 뭔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뭔가를 향해 걷고 있구나 싶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랑 마주쳤어요. 평소엔 제가 먼저 눈을 피하곤 했는데 그날은 똑바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을 차리면서 저는 속으로 날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을 날을요. 두렵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이미 다 잃은 상태에서 싸우는 거니까. 남은 건 제 자존심과 제 집뿐이었어요. 그 두 개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68이지만 아직 지지 않았으니까요. 70살에 되찾은 내 인생.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내야 하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끝내야 하나. 근데 있잖아요.
끝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챕터가 됐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그날이요. 저는 이혼 소장이 든 봉투를 손에 들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저녁 밥이 다 차려져 있었고 남편, 시어머니, 미란이 셋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탁! 그 소리가 참 크게 울렸어요.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요. 설마 진짜였어? 네. 끝났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는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미란이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도 신기했어요.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안 보였어요. 그 눈물이, 눈물 뒤에 있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계산, 두려움, 그리고 욕심.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제 것이고요. 소장 내용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한동안 소란이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후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후 몇 달은 쉽지 않았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들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거든요. 같은 집에서 마주치면서 버텨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노려보셨어요. 미란이는 제가 지나가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남편은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떤 날은 힘들었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충분히 참으셨어요.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버팀목이 됐어요. 그리고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미란이는 집에서 나가야 했고요. 부동산 명의는 제 것으로 유지됐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번엔 서럽지 않았어요. 뭔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봄이 왔어요.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오래간만에 혼자 밖을 걸었어요.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꽃을 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꽃만 보면서 멈춰 섰던 게 언제였지?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바람이요. 뺨을 스치는 느낌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넓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진짜로 내 인생.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맞춰가는 삶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요. 68네. 늦었다고요?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일은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쓰는 거요. 저처럼 지금 혼자 참고 계신 분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계신 분들, 아프고 외로운데 내색도 못하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기다린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예요.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겨야 세상이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이제 반찬 가게 다시 시작했어요. 잠깐 쉬었지만 다시 새벽에 일어나요. 예전이랑 다른 점 하나. 이제는 무서운 사람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내 집이에요. 밥 차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차려요. 잠은 대자로 자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오늘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한테도 닿으면 좋겠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